이거 월가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데서는 지난 5월 달부터 그 분노라는 이름을 걸고 분노한 사람들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월가로 오히려 들어왔던 거죠.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아주 폭동을 방불케 했고요. 그리스 같은 데서도 폭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죠. 언제까지 미국인이 잘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유럽인이 잘 살아야 하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는 잘 살면 안 되나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백인 사회, 소위 선진국 사회의 어떤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월가 시위에 나온 시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글쎄요, 실업자가 아니라 그래요. 대부분이. 대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자막에서 은행들이 20조 이렇게 아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20조 원 정도 올해 이건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12, 3조 정도 될 것 같고. 네. 1대 99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융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벌써 2번 했고, 금융이 부패하거나 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08년도 금융위기 생기기 전부터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돈을 풀어댔죠. 네. 그래서 계속 주식 바치고 심지어 아주 동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어가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게 서프라임이고. 네. 말하자면 금융의 부패나 도덕적 해이가 계속 누적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8년도 금융위기 생기고 구제금융을 엄청나게 줬는데 이 구제금융 받은 은행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월가에 있는 평균 CEO 연봉이 한 300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하죠. 디폴트를 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안 하고 말하자면 구제금융으로 오히려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놓았는데 돈잔치를 하니까 당연히 분노가 폭발하죠. 우리나라 같아서도 아마 분노가 폭발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 제한, 웬만한 은행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폭발에 어느 정도 이혼해 있다. 또 금융이 오랜 상당 기간 동안에 부패해 왔었다 하는 점들은 아마 모두가 같이 느끼는 그런 문제겠죠. 우리 우석훈 교수님은 이런 현상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DVD 타이틀 하나 소개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이제 저 시위를 만든 바로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진행을 했던 영화고요. 인사이드 잡이라고 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건데 한국에도 이제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영화제에 왔었고 개봉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학계나 언론은 이 금융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감췄어요. 감췄는데 미국은 헐리우드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로 그걸 다큐로 보고 나니까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장님이 제트기 6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 나온 장면인데 제트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6대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1조 원을 거의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늘 미국도 이제 집회를 하면은 보통 백악관에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갈 필요 없고 진짜로 잘못된 거는 월가니까 월가에 갔다라는 이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요것도 제가 말하면 또 제 얘기라고 그럴 것 같아서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쓴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다라고 독일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1% 아니면은 독일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으로 보면 독일이 한 1,500시간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1,800시간을 일하니까 1년에 6주를 덜 일한다는 거예요, 유럽이. 우리는 2,000시간 넘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경제를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이제 미국 시민들이 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많이 쓰이고 널리 쓰이는 지표로 지니 계수라고 있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0.495, 0.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0.3대 있으니까 0.457 정확히. 나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문제는 지금 독일에 가서 사는 게 낫다고 누가 책을 썼다고 우리 우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은 이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가장 개방적인 국가여서 끊임없이 전 세계로부터 이민이 들어와서 소위 빈부격차의 아래층을 메우죠. 가서 막 노동하면서도 그래도 먹고 살려고 전 세계에서 이민들이 가고 열려 있고, 지금도 스티브 잡스가 있고 좋은 물건들은 아직도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폰 전부, 스마트폰 전부 미국에서 나오죠. 미국은 아직은 활력이 있는 사회입니다. 마치 미국을 악마인 것처럼 묘사해버리면 사실 진정한 토론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민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독일에 가서 터키에서 온 이민이라고 와서 불법 체류, 노동하고 있으면서 사는 사실상 내부 식민지는 통계도 안 들어가죠. 근데 그런 거하고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난한 자들이 꿈을 안고 이민 간 그 나라의 전체 통계하고 비교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약간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 또 사실 이런 거죠.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한 리스크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메시 몸값이 바르셀로나의 메시를 제외한 전 선수 몸값을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말하자면 금융 CEO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임금이 얼마냐, 내 임금에 비교해서 얼마냐 이렇게 논의할 것은 아닌데, 문제는 최근 한 수년 동안에 월가의 CEO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건 분명해요. 한 3배 정도를 더 받게 된 겁니다. 일반 근로자 평균보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높게 받을 만한가? 물론 이익이 나니까 많이 준 거죠. 이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포퓰리즘에 편성했죠. 서프라임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클린턴이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오너십 소사이티는 부시가 한 거거든요. 아니, 클린턴,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클린턴 때 서프라임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법 이름이 지역개발법입니다. 굉장히 많이 연상되시죠? 지역개발법을 만들어서 프라임 모기지를 만들어서 은행에서 서프라임이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해서 집 사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사진 찍고 우리도 집 가지게 되었다 하고 사진 찍고 굉장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금리차를 1.5 정도 더 주었기 때문에 그 금리차를 먹기 위해서 월가에서 엄청나게 달려들고 투기적 상품을,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오늘날에 파국이 온 거죠. 자, 얘기가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죠. 얘기가 지금 이제 미국이 금융 생산성을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받는 시간당 임금이 128을 받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 제조업과 비교하면 157을 받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금융권이 한국이 더 많이 받습니다, 미국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그렇죠. 네. CEO의 얘기가 아니고 CEO 얘기할 걸로 전체적으로 봤을 전체로 때 보면 생산성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한국 재밌는 근로자는 그렇게 보겠지만은 CEO 시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CEO가 그러니까 일단 그 금융권에서 생산성에 더 많이 따라서 받는 구별을 사실이고요. 받는 건 아닐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네. 부서도 많이 지금 받는다는 4대 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전부 그 MB 정권의 낙하산이다 시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메시처럼 화려한 뭐 금융 테크닉을 구사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아니,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데서 급여를, 보수를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정말 논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일반 근로자, 제조업 근로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저는 늘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늘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금융뿐만 아니고 정권시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요, 아마 앞에 계신 두 분이 평소에 어떤 입장을 하든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좌파 정권 10여 년 동안에 만들어낸 금융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재벌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정권시장을 키워야 되고 금융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정권시장이 가장 투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겠죠. 예. 우리나라 정권시장이 가장 투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템플턴이다, 소버린이다 이런 국제 투기 자본들을 대거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기업들을 혼내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일부 같은 데이터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부 10년을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민주화가 된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어떻든요. 금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예, 거니까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죠. 은행들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조흥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다 없어졌죠. 제일은행은 물론 외국 기업으로 갔고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갔습니다. 외환은행 조상제한 다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겠다.
그 은행을 키운다 하고 은행에 모든 것을 다 몰아준 겁니다. 왜 은행이 지금 방만해지고 수수료가 많아지고 소위 일반 기업들, 서민들 말하자면 예대 차익 먹고 저렇게 쉽게 돈을 벌게 됐냐? 금융회사 몇 개 되지 않아요. 다 합쳐서 거기에다가 보험 팔게 해주고 증권 팔게 해주고 증권회사들 전부 줄 세워서 자회사 다 만들어준 게 지난 시간 동안의 정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정말 우월한 갑의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면허장 하나 가지고 정부 면허 받아가지고 수수료 장사하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미국보다 우리가 와서도 지금 전혀 금리가 바뀌지 않고 문제가 있는 있다는 말씀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이 정부 와서도 전혀 바뀌지 자, 않고 임 있는 교수님 뭐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 저는 뭐 지난 정부에서 금융이 잘했다는 것도 뭐 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지금 논지를 보면은 일단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한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에 문제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금방 지적하신 거는.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 개혁을 하거나 미국을 보면서 반성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유정일 교수님 얘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금 IB 소위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그렇게 IB 형태로 가서 투자 금융 형태로 은행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시장 통합분 만들어서 IB 육성한다는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투기 자본들 다 넣어주고 우리나라 증권시장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우리나라 옵션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예. 우리나라 선물이 세계 거의 1위권이에요. 이렇게 투기 시장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은행들 보십시오. 지금 은행들 얘기하시지만 배당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행장들이 5억 정도 가져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당 나가는 거 보십시오. 왜? 4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5%에서 70%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맞습니다. 구조를 그 굉장히 누가 잘못된 만들어냈냐? 거고요. 예? 이런 구조를 왜 만들고 누가 만들어냈냐? 자,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시는데, 제가 약간, 그 점에 누가 대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전적으로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치, 이쪽에 앉은 사람들이 무슨, 지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한 정책을 옹호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게 전혀 대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때 굉장히 잘못됐고요. 또 하나 더 동의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그 잘못된 정책이 전혀 바뀌지 고쳐지고 않고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정말 객관적인 지적이시고요. 단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렇게 그 외국 금융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고 우리 시중은행들이 옛날에 존재했던 그 은행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외국 자본이 이렇게 우리 은행을 많이 컨트롤하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IMF 외환위기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잘못해서 나라를 부도 사태까지 몰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하는 한 가지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됐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 문제고 지금 한미 FTA를 지금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2008년에 우리가 병든 쇠고기, 광우병 위험 있는 쇠고기 들어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때 분노하고 검역주권의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병든 월가, 잘못된 미국 시스템을 들여오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된다. 미국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 미국식대로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던 거죠. 그러나 그때 잘못했으니까 지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그리고 미국인들이 나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치고 세계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 금융기관 CEO들이 높은 급여 수준 자체를 우리가 논란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수료율 자체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을 제3자나 또는 대중이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문제는 수수료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LG 카드 같은 경우에 카드 대란 때 소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끝에 말하자면 정리가 됐죠. 팔려가고 주인은 회사를 팔아야 되고 팔려가고 그게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는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들 수수료를 얼마까지 내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카드회사들끼리 좀 더 경쟁을 해야 되겠다. 또 가맹점들이 좀 더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고 연구하는 건 좋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무슨 대표인가 하는 분이 얼마 이상 내리라 하고 숫자까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이 생기는 게 어떤 위험이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카드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대서 살려야 됩니다. 왜? 그동안 받을 돈 못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망하면 당신들이 우리 살려야 돼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월가도 마찬가지로 월가가 비난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급여 수준이 단순히 높았기 때문이 아니고 구제금융까지 줬는데 왜 높냐는 거거든요. 구제금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디폴트를 내고 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카드사들이 앞으로 언젠가 경기가 나빠지고 예를 들어서 해서 카드 대란이 또 터졌다. 그때 카드사들이 뭐라 그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드회사 수수료 자체를 높다 낮다고 얘기하면 매우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한 말로 야 너무 비싸 너무 싸 이렇게 논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가 책정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적절하게 되느냐 하고 말하자면 양 정치 정당들이나 국회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다고 숫자를 불러서 1.5% 이상으로 다 내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책임져야죠. 그야말로 시장주의에 대한 저해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규칙을 세우는 자, 거죠. 우 교수님, 네, 조금 좀 예, 우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이제 수수료도 문제지만 실제로 은행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움직이면서 PF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과도하게 위험한 대출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는 서브프라임이 있었다라면은 한국에는 PF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부산저축은행 등 그 지방은행들은 그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 모아보면은 한국은 결국 관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강한 건 맞는데 관료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약간 옛날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뭐 은행도 바뀌고 어떤 건 망하고 그러지만 관료들은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혹은 전두환 시절에는 그러니까 경제개혁원하고 이를테면 금융관료끼리 서로 좀 견제를 했었는데 에너지 당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에너지는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스, 뭐 석유 다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융관료들 내에서 이 독점된 거를 풀 것이냐. 그래야 이제 이를테면 카드 같은 경우도 평소에 관리를 할 거고 PF도 관리를 할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이나 뭐 보험 자체를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관료들의 독점 체계를 어떻게 깰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 같은 경우에 조흥제일상업, 뭐 한일은행 이런 것들이 다 IMF 이후에 팔려가고 없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그 카드사,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은행 금융지주 밑에 쭉 통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말하자면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하지만 손을 안 대는 것이 당연히 좋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가서 100만 원 한 장 끊으나 우리가 김치찌개 먹고 두 사람 먹고 10,000원 끊으나 똑같죠. 종이 한 장 끊는 것은. 그렇게 되면 가격당 단가는 뭐 원가는 훨씬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적정 수준을 정할 때 카드 회사들이 담합하지 않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가고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어떻든 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또는 골프장에서 잘 우리 카드를 안 쓰는 업자다. 그러면은 구멍가게라도 가서 유치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는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쟁 구도를 만드는데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에 그건 뭐 MB 정부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가졌던 것이 금융회사는 대형화될수록 좋다는 환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계속 통합하고 몰아주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에 들어왔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격이 직접 손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 봄부터 계속 기름값 내리라고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가을에 전력대란 터지죠.
어디에선가 가격에 잘못 손을 대면 반드시 다음에는 어떤 문제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부는 직접 가격에 손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 정규재 업자들끼리의 경쟁이 만들어져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게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게 좋겠죠. 뭐 카드 1%도 상징적인 수치고요. 네. 경제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수치가 0.1%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는 100년 전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고 0.1%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0.1%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는 줄 알고 돈을 미리 뺄 수 있었던 사람은 0.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는 그때도 돈을 이제 잃었고 상위 0.1%라는 얘기가 진짜 이제 지배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1%라고 하는 거는 뭔가 환기시키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은 진짜 0.1%가 다 갖는 사회가 되거든요. 한국도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투기를 볼 때 한 1%가 투기를 열심히 할 텐데 정말로 돈 버는 사람이 0.1%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1%라는 구호 정도에서는 더 이상 이게 왜곡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고도성장이 끝나고 벌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대개 73년, 4년 정도부터거든요. 서유럽 국가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일본이 고도성장이 끝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도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소위 지니계수로 봐서 숫자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91년, 2년도 정도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경제개발 연대 동안 쭉 평평해지다가 91년도, 2년도 정도부터 말하자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숫자가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은 빈부격차가 말하자면 양극화가 그렇게 심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OECD 중간 정도 되죠. 빈부격차가 10.6인데 한국 14.6 정도 돼요. 빈부격차가 이제 그나마 우리가 볼 때 제일 좋은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스웨덴 근데 5.3 정도.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세계 전부가 양극화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개발 계획 같은 데서 세계 전체의 쥐니 계수를 계산해 놓은 거 보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데서 중산층들이 무척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소위 브릭스 국가에서만 8억 명 정도가 중산층 대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나빠지고 있고 서유럽 국가들 중에 일부 남유럽 국가들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서 세계가 나빠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국 사람들 수억 명 지금 우리 서울에서 보고 있죠. 뭐 중국 사람들이 아주 백화점을 쓸고 다닙니다.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빈부격차가 뭐 나빠지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게서 나빠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악화되어서 어떻든 복지 전에 0.4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고 복지 이후에 0.3대로 좀 떨어지거든요. 일본이 0.5나 됐습니다. 일본이 0.5라 그러면 우리보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진위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0.5까지 도달해 있는데 복지 시해 이전 소득 이후로 계산하면 0.4m로 떨어져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구 전체가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 같은 데서는 중산층이 계속 생기고 있고 2020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만 지나면 그게 그 숫자가 20억 명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기억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 케인즈주의가 30년대를 구해내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죠. 30년대를 구해냈다고 하더라도 70년대를 어떻게 망해먹었는지도 같이 설명해야 아마 균형되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 사상입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금융투기나 금융탐욕을 조장하거나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제1조는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 풀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함부로 돈 풀지 마라 하냐면 함부로 돈 풀면 반드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은 빈부격차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급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제1조는 정부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중앙은행도 함부로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의 제1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 돌아간 것은 규제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린스펀 시절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서프라임 만들어내고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신자유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현상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악처럼 묘사하는 국내에서 일부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겠어요. 둘째는 정부 간섭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국민 각자가 자기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살자.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제금융 같은 걸 줘서 월가를 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도 낼 거는 부도 내고 정부가 쓸데없이 돈 풀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만들면 안 된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 외과 수술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 철학은 이런 겁니다. 지금 프라이급, 헤비급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 경쟁이 존재하죠. 다만 그 경쟁을 태엽을 위에 올려놓고 하자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가면 북한은 완전히 뭐 똑같은 사회니까 경쟁이 없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죠. 북한 애들은 그야말로 공산당 간부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있죠. 누구라도. 개성공단에 가면 간부 눈에 띄어서 그 직업을 유지하려고 정말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있죠. 다만 신자유주의는 그 경쟁을 책상 밑에서 또는 담벼락 뒤에서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거로 하지 말고 공개된 책상 위에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경쟁이 치열해 보이지만 책상 밑의 경쟁이나 벽 뒤의 경쟁을 숨겨진 경쟁을 싫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이 되죠. 왜? 사회적 약자는 자기가 지금은 경쟁에서 왜 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안 하면 왜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는 겁니다. 왜? 있는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해먹기 때문에 경쟁을 책상 위로 드러내서 경쟁을 시켜라. 그래야 약자가 자기가 지더라도 왜 지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무슨 예를 들어서 금융탐욕이나 방어하고 부자들에게 돈이나 몰아주자 이런 철학이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앞에 있는 두 분이 말씀하신 신자유주의 얘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 한국으로 오면은 저도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런 거예요. 신자유주의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부를 줄인다. 저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뭐 4대강 등등 하면서 사실 신자유주의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서 그냥 사람 때리고 이건 신자유주의랑 상관도 없고 그냥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차라리 신자유주의라도 하면은 4대강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양화대가 저렇게 무너뜨리지도 이상하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질서가 되면은 그것도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은 사실 신자유주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깡패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저게 악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